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2020년 그 신자손해사정사 의학이론 예상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이 체간골은 흉곽과 척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의 이름을 쓰고 체간골의 기능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를 쓰는 것 하고 체간골의 기능을 서술하시오라는 이름인데 언뜻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제 실제 시험 보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이제 오답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체간골은 우리가 3범의 이 체간골의 장애에서 체간골은 뭐 빗장뼈, 뭐 이 흉골, 골반 뭐 이런 거 견갑골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있어서 항상 이제 3범이랑 이제 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 이 체간골은 뭐 견갑골, 이 갈비뼈, 골반뼈 이런 거겠지 하고 막 바로 답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체간골은 흉곽과 척추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단서를 내렸어요. 그러면 일단 이 골반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상하네 라고 이제 이 눈치를 챘었어야 합니다. 이 흉곽은 우리가 이제 뼈가 있으면 좋은데 이 늑골과 흉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 척추체 중에 흉추가 이 흉곽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흉곽을 이루는 것은 흉추, 늑골, 그리고 흉골 이 세 가지가 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흉곽과 척추체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의 이름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의 이름을 줄줄줄줄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체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기존에 배웠기 때문에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는 너무나 잘 알아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가 있고, 즉 그러니까 흉곽과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는 늑골, 흉골,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흉곽은 척추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나눠서 썼다. 흉곽은 척추체는 이렇게 썼다면 그때는 답이 흉추, 늑골, 흉골,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써야 가장 베스트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이 뼈의 이름만 쓰라고 했는데 굳이 내가 개수를 쓰겠다.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막 이렇게 있는데 천추랑 미추는 몇 개를 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떤 학원에서는 한 개로 쓴 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5개, 3, 4개 이렇게 썼는데 가장 베스트 답은 이제 이렇게 쓰고 성인이 되면 이 천추는 천골로 미추는 미골이라는 하나의 뼈로 유합이 된다. 가장 베스트 답입니다만 이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름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 개수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것이 이 문제를 봤을 때 한 반에 읽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들이 여기서 지금 보면 체간골의 정의를 이미 내려뒀기 때문에 골반뼈는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한 뼈의 이름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개수를 쓸 필요가 없어서 엄한 개수를 쓰게 되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한 감점 사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을 했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간골의 기능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나 정리노트 가장 1번으로 배웠던 고래 기능을 쓰면 되는 거예요. 고래 기능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생물 때 배웠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칼슘을 그러니까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저장 기능과 우리 몸의 이 쉐이프를 잡아주는 지지 기능, 그리고 뇌나 이런 심장, 이런 폐,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보호 기능,
그리고 골수의 어떤 조혈작용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 흉곽이랑 척추는 조혈작용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늑골이나 흉골은 조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혈 기능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체간골의 기능은 별게 아니라 이런 것들, 뼈의 기능을 쓰면 되는 거죠. 이 참고로 흉곽의 구조는 이 손해하정사 시험이 이제 41 번째인가? 몇 번째지? 잠시만요. 3번째잖아요. 43회인데 2회차 79년도에 정상인의 흉곽 구조에 대해서 써라라는 식으로 기출로 나온 문제입니다.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문제라는 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깨 손상에 대한 내기인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예전에 이제 상해 객관식 기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모의고사에도 냈던 문제예요. 딱딱 떨어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다 쓰셨을 겁니다. 회전근개는 이 견갑골에 이 견갑의 위아래를 나누는 견갑극이라는 것이 제가 있다 했죠. 그래서 등 떼밀 때 혼자 밀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는 부분, 견갑극이 있고 이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를 덮는 지붕처럼 덮는 근육들이 이 모여서 힘줄처럼 역할을 한다 해서 회전근개, 이 지붕 덮개자를 써서 회전근개고 극을 중심으로 극 위에 있다. 극상근, 극하근과 견갑하근과 소원형근, 다른 말로 소원근이라고 하는 4가지의 근육이 어깨를 이렇게 야구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힘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회전근개는 이 힘줄이에요. 근육이 모인 힘줄이고 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극상근. 그래서 또한 이제 대부분이 파열될 때 제가 이제 류현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슬랩병변. 이 야구 같은 어깨를 드는 동작을 할 때 많이 이제 파열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상근이 거의 이제 이 대부분 파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뭐 극상근의 파열을 뭐 거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답은 이 4가지 근육과 극상근이 되고 이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는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정리노트에서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검사에 대해서 쭈루루루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정형외과 사용하는 영상검사는 크게 이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MRI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은 엑스레이, 그리고 무슨 방사선 조영술, 그리고 CT 등이 있고, 초음파는 이제 사실 방사선과 MRI 이런 방사선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개를 우리는 영상 검사라고 하고, 참고로 뭐 관절경 검사, 내시경 검사 이거는 영상 검사가 아니에요. 왜? 찍고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보는 거라 영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검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방사선은 주로 뼈의 모양을 볼 때 방사선을 많이 쓰고 이 회전근개는 뭐예요? 아까 근육이라 했잖아요. 근육은 뭐지? 연부조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연부조직 말랑말랑한 거는 제가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MRI 이런 걸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초음파랑 MRI요. CT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안 보여. CT는 이런 CT도 방사선을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려서 찍은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돌려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런 미세골절이나 이런 뼈 병변을 좀 더 잘 보이는 데 쓰는 거지 연부조직의 어떤 진단에는 적합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치료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부조직의 손상, 뭐 회전근개 파열, 뭐 득개르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외측 상가형 같은 연부조직의 손상 같은 경우 이런 힘줄의 손상 이런 거는 거의 치료가 똑같아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약물치료에서 호전 없으면 수술 이 3가지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좀 더 이 물리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약물치료는 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그게 안 되면 주사 치료, 안 되면 수술. 이 수술은 주로 우리가 찢어졌기 때문에 건봉합술을 많이 하는데 굳이 뭐 이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3가지를 쓰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근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지금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문제가 제출을 이제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같은 문제는 2014년도에 이제 상해 부분의 주관식 문제를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껏 이제 2차로 된 주관식 문제가 기출로 나온 적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2014년도 문제가 자그마치 한 3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아시아 장애 등급이나 뭔가 이렇게 근력 등급을 하면서 이 페어, 푸어 이런 영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근력 등급의 영어가 객관식으로도 많이 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력 등급에 대한 그 2014년도 문제는 그냥 등급만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과 예전에 나왔던 기출을 좀 더 복합했을 때 그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잘 쓰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 영어 단어, 영어 기호를 다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5, 4, 3, 2, 1, 제로 같은 이 등급을 쓰고 영어는 노말, 굿, 페어, 푸어, 트레이스, 제로 같은 이런 영어 단어를 쓰고 기호는 이 대문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제가 이제 항상 푸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중력은 이게 들어올릴 수는 있는 것. 근데 여기는 중력을 제거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제가 페어가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했었었죠. 이 굿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약한 근력, 노말은 정상.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페어를 제가 많이 이제 강조하다 보니 페어를 알면 사실 푸어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이 운동 장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 문제랑 약간 비슷해요. 작년에 이제 1번 문제가 외상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운동 범위보다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더 큰 경우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능동적인 운동 범위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근데 수동적인 운동 범위는 이제 나는 요거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 검시자가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것,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더 큰 경우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왜 운동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운동 범위보다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큰 경우랑 거의 이제 이 답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통증이 있다거나, 관절에 손상이 있다거나, 혹은 신경 이상이 있어서 제가 항상 신경은 뭘 지배한다? 근육을 지배한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되면 근육이 잘 안 되니까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도 점수를 이제 주려고 낸 문제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제 그 장애가 뭐냐라고 많이 이제 또 헷갈려 하시는데, 장애나 장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제가 모범 답안에 썼는데, 장애는 이제 치료를 했으나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이제 신체의 기능 이상이나 어떤 형태학적 변화, 이 3범에서 말한 장애의 어떤 개념이고, 장애는 이제 이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장기나 조직에 이상이 된 상태, 그러니까 의학적인 것, 질병을 다 포함한 그런 건데 거의 복합적인 의미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대부분의 어떤 손상을 쓰시면 사실은 됩니다. 2번은 외상후 관절염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손상을 쓰는 건데, 이 외상성 관절염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나온 문제예요. 2018년도에는 하지의 관절 내 부정유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게 답이 외상성 관절염이었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외상후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에 어떤 구제할 수 있는 수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외상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쓰는 거죠.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맨 첫 번째 냈었는데 이 관절내 골절의 원인을 써라 라는 문제를 냈었을 때 이 관절내 골절에 대한 관절내 골절의 원인을 써라라는 문제를 내면서 관절내 골절이 되면 뭐가 발생한다? 외상성 관절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관절을 이렇게 막 뚫뚫 감으면 강직이 돼서 관절염이 올 수 있고, 또한 관절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문에 자꾸 반복적인 부하, 반복적인 손상이 돼도 외상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절내 골절을 좀 더 그때 모의고사를 잘 푸셨던 분들은 그걸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절내 골절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 건 관절내 골절인데, 관절내 골절이 뭐예요? 관절의 손상이에요. 그럼 관절의 손상이 있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이 무엇과 무엇을 붙여주는 이 부분을 관절인데 이게 손상이 되는 경우,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인대, 연골 이런 거 있잖아요. 인대나 연골의 손상 이런 것도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를 여러 차례 읽으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이 압박골절은 이 장력으로 인해서 이제 뼈가 이제 이렇게 찌부러지면서 이제 골절이 되는 거고, 장골이나 이제 허리뼈 이런 데 많이 생깁니다.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검사인데요. 아까 영상검사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그 영상검사, 그거는 연부조직 손상이고, 이거는 이제 골절을 진단하는 영상검사를 물어본 거죠. 골절을 진단하는 영상검사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검사입니다. 가장 이제 확진의 검사인데, 엑스레이상 확인되지 않는 미세골절 같은 경우의 진단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CT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리노트의 이 부분은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영상검사 때 다뤘던 부분이라서 이건 아마 거의 대부분 쓰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급성골절과 만성골절을 구분하는 검사도 이것도 이제 기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진구성 골성, 오래된 골절을 확인하는 검사는 골주사, 본스캔입니다. 이 본스캔이라는 이 검사는 이런 골의 어떤 혈액학적 변화, 막 골세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 골에 어떤 혈류가 증가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확 영상에서 띄는 건데, 이런 오래된 골절로 인해서 회복되는 단계 때 이런 혈류의 변화를 감지해서 영상으로 확 나타나서 진구성 골절을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썼던 검사입니다만, 이거 검사가 약간 이제 옛날 검사고 더 좋은 검사인 MRI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많이 안 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MRI와 골주사에 대해서 우리 그 정리노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쓰실 거예요. MRI 같은 경우는 압박골절에서 우리가 영상을 이 T1, T2라고 해서 이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회복기에 있는 이 영상에서 하얗게 보인다든가 검맣게 보인다든가 이런 영상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오래된 골절을 확인할 수 있고, CT는 이런 급성과 만성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엑스레이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이 엑스레이는 단면인데 CT는 쭉 돌려서 찍기 때문에 이런 이 엑스레이 영상에서 놓쳤던 작은 골절까지 확인할 수 있지, 이런 시기적인 구분은 좀 어려운 검사입니다. 이 압박골절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우리가 이제 이 정리노트랑 마지막 총정리 테스트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 압박골절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데는 척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이럴 때 압박골절 문제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원인에 대해서 냈었어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원인. 뭐예요? 외상이나 종양이나 골다공증인데, 이 골다공증 골절이 호발 부위가 척추거든요. 그래서 척추에서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냐? 이 만곡이 바뀌는 부분. 만곡이 바뀌는 부위는 경추와 흉추, 흉추와 요추, 이게 바꾸니까 더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흉요추부 만곡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총정리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맞는데, 여기, 그러면 3번 말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물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제 척추의 만곡 부위는 이제 이의가 없어. 정형외과 책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척추를 물어보는 건지 어디를 물어보는지 답이 없어요. 이 압박골절은 아까 얘기했지만 장골, 긴 뼈나
이런 척추뼈 같은 데서 많이 생기는데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흉요추 망곡 부위 다음으로는 흉추부 가운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장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골 근위부, 그러니까 무릎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도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이제 낸 거예요. 근데 약간 논란이 많았죠. 이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너무나 좀 추상적으로 설명한 문제인데 축구를 하던 중에 이제 점프 착지 시 뚝 하는 파열음이 나면서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위 손상이 있냐? 제가 이제 이 상해 부분을 설명해서 축구하면 항상 전방십자인대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기 축구에 가면 전방십자인대 파열 많이 된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축구에서 손상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전방십자인대. 왜? 막 뛰어다가 갑자기 확 멈췄을 때 우리가 막 뛰다가 멈췄을 때 나는 멈췄지만 관성에 의해서 이 무릎을 앞에를 이제 덜렁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전방인대는 딱 그걸 맞춰서 이제 하지 못하고 끊어지거든요. 그때 많이 전방십자가인데 파열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막 뛰어다가 갑자기 딱 멈췄다 했을 때 무엇이 파열됐냐 하면은 당연히 전방십자인대예요. 근데 이거는 점프 착지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애매한 거지. 하지만 이제 이 점프 착지도 갑작스러운 이렇게 딱 무릎에 신전 때 또 전방십자인대가 많이 파열이 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왜 아니냐?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본적으로 무릎이 굴곡 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 파열이 돼요. 또한 이 반월상 연골은 퇴행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상성의 어떤 문제보다는 사실 퇴행성 파열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찢어지는 때 이게 뚝 하는 소리는 사실 잘 안 납니다. 이 정형외과 책에 보면 전방십자인대의 전형적인 증상이 뚝 하는 파열음이래요. 그래서 이 출제자는 이 전방십자인대의 전형적인 증상인 뚝하는 파열음이라는 것으로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이제 설명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점프 착지 여기가 약간 베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은 문제였고, 사실 저는 이제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설명할 때 항상 축구를 예를 들었고 축구에서 가장 많이 파열이 되는데 수강생분들은 반월상 연골 파열을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 손상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스 요법을 많이 쓰지만 이건 주로 염자에서 많이 하는 거고, 일단 무릎이 덜렁거리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보조기예요. 왜? 무릎이 덜렁거리는 거를 막아줘야 돼요. 장애를 할 때 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장애 평가할 때 수시로 보조기를 착용해야 이 장애 평가 대상이 되거든요. 이 무릎이 덜렁거리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기를 차야 되고, 이 답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것과 라이스가 되겠지, 이게 없으면 부족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손상하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어떤 신체 검진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제가 신체 검진도 굉장히 많이 설명했어요. 신체 검진, 이학적 검사, 의사가 만지거나 물리치료에서 이렇게 드는 검사가 이학적 검사, 신체 검진이라 했어요. 거기에 막 MRI 이런 거 쓰는 사람 굉장히 많을 때 제가 이런 거 틀린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RI 막 영상검사 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 검사는 뭔가 이렇게 만지거나 들어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관련이 있는 신체 검진은 무릎이 덜렁거리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방전이 진우와 라크만 검사예요. 두 개의 차이는 무릎을 이제 45도로 하냐, 아니면 똑바로 이렇게 90도로 세워놓느냐, 이 차이예요. 이 축축 변이 검사, 피봇 테스트는 이 라크만 검사와 이 각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 45도, 이건 30도의 차이지, 수축 변이 검사도 정형외과 책에 엄연히 이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전방 전이 징후를 확인하는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이게 우선순위에 있지만 이렇게 써도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쓰면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당연히 맞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이제 질병인데, 이 당뇨에 대한 문제도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뇨의 어떤 그 기전을 알아야만 이제 쓸 수 있는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은 모두 뭐 고혈압 혹은 당뇨 모두 진단 기준이 있으면 전고혈압, 전당뇨 이런 고위험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같이 써야 돼서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어려워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 제가 쉽게 설명할 때 배고플 때 126, 배부를 때 가장 혈당이 높은 맥시멈 200이라고 항상 제가 얘기했고 당화혈색소 6.5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쓰셨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5 가장 이제 배고플 때 혈당 낮을 때 126, 가장 하이 가장 높을 때 200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형적인 증상이 3다예요. 다음, 다뇨, 다식. 그래서 이걸 쓰거나 무작위 혈당은 우리가 이제 어느 때나 했었을 때 가장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수치. 그래서 200입니다. 당뇨병의 전 단계는 그 수치를 모르더라도 이 의미를 알면 아마 쓰셨을 거예요. 정상 혈당이 이제 100인데 이 정상부터 당뇨까지 사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복시 100, 식후 2시간씩 140이라서 100에서 125 그리고 140에서 이제 199 이렇게 쓰면 되죠. 당뇨 전 단계니까 정상과 당뇨의 사이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공복혈당은 공복혈당 장애를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공복시 혈당이 높은 거예요. 간에서 이 포도당, 즉 글루코즈를 저장하는 이 글리코겐이 글루코즈로 막 바뀌지 않게 인슐린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태로 우리는 공복혈당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시 혈당이 높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125가 맞고요. 이 뇌당능 장애는 뭐냐? 우리가 밥을 막 먹어서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막 섭취를 했으면 이 포도당이 어떤 에너지원, 근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슐린이 막 도와줘야 되는데 인슐린의 펑션이 떨어져서 이 혈당이 높은 빨리빨리 얘네들의 에너지원을 써야 혈당을 축축 낮추는데 그게 안 되는, 그래서 140에서 199를 우리가 이 뇌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8번은 자살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 대부분 소설을 너무너무 잘 쓰셔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 쓰셨습니다. 자살을, 고위험, 자살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이혼한다거나,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뭐 은퇴 후, 아무거나 쓰셔도 다 맞습니다. 요거는 패스할게요. 종양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우리가 암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문제고, 이 문제는 2006년 3범의 어떤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3범에서 양성과 악성 종양의 차이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 악성 종양의 특징을 알면 잘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악성 종양의 가장 큰 특징은 정상 조직의 침윤, 타장기로 전이를 한다고 그랬죠. 이게 왜? 무한 증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정상 조직을 침윤하고 타장기까지 가서 모든 몸을 암세포로 덮는데, 이 암세포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상세포가 눈, 코, 입이 있다면 암세포는 이렇게 해서 펑션이 안 된다. 펑션이 안 되는 이 세포로 우리 몸을 뒤덮어서 우리는 기능을 다하지 못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과 악성의 차이는, 악성은 정상 조직을 침윤하고 타장기로 전이하고, 하지만 양성은 침윤하지 않고 전이하지 않는다. 또한 악성 종양은 무한 증식을 한다. 양성 종양은 무한 증식을 하지 않는다. 암은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양성 종양은 죽지 않는다. 암세포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양성 종양은 세포는 기능을 한다. 이런 내용, 너무나 쉬운 내용들을 잘 이제 서술하시면 돼요. 막연히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예전에 이제 3번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고, 제가 작년에 폐암의 국가암 검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올 거라고 제가 모의고사 때 냈던 문제입니다. 국가암 검진에 6가지 암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검진 방법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막 몇 년에 한 번 하고 몇 세부터 하고 이런 건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 썼다가 틀리면 채점자한테 찍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5대한 검진이었잖아요. 위대, 간, 자유 해가지고 앞자따기를 외웠는데 위대간 자유인데 뭐예요? 폐암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위대간 자유 폐 6개를 쓰고 검진 방법은 뭐예요? 위장관 조영술이나 내시경 이것도 대장 조영술이나 대장 내시경 간암은 종양 표지자 AFP 간 초음파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자궁 세포진 검사 혹은 팝스미어 도말 검사 이렇게 쓰면 되고 유방암은 유방 촬영술 그리고 폐암은 저설량 흉부 CT 이것만 딱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했지만 2014년도 기출문제가 2개 그리고 3범에서 나왔던 문제 2개가 나왔고 객관식도 뭐 대부분 한 번씩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반월상 연골 파열 빼고는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채점자가 점수를 짜게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점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로 두시고 항상 의학이론은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 정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잘 준비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의학이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